안녕하세요. 수박겉잡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 후반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이집트 왕조사의 극적인 흥망성쇠, 대피라미드 건설의 비밀,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의 충격적인 재해석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텍스트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구전 설화와 신화적 요소, 그리고 그리스적 도덕관이 혼재된 이 서사가 어떤 구조적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5파트로 구성됩니다. 첫째, 람프시니토스부터 세토스까지의 이집트 왕조사 연표와 사건 전개를 살펴봅니다. 둘째, 피라미드 건설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서술을 현대 고고학과 건축공학의 성과로 교차 평가합니다. 셋째, 영리한 도둑 이야기나 세토스의 들쥐 이야기 같은 기묘한 일화들이 품고 있는 왕권 비판과 포이니아의 구조적 의미를 파헤칩니다. 넷째, 헬렌 전승의 비교를 통해 트로이아 전쟁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도덕적 재평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서술이 제3권 캄비세스의 이집트 침략을 위한 장엄한 전사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종합적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람프시니토스부터 세토스까지의 이집트 왕조사 연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제2권 후반부 2장 112절에서 141절까지는 이집트 고왕국 시대부터 말기에 이르는 왕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사는 부유하고 재치 넘치는 시대를 거쳐 기념비적 건축물을 남겼으나 백성들을 탄압한 폭정의 시대로 그리고 다시 외세의 침략과 신적 구원의 시대로 이행하는 극적인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먼저 고왕국 중심의 왕조 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람프시니토스는 국가적 부가 절정에 달했던 시대의 군주입니다. 그는 거대한 보물창고를 건설하고 헤파이스토스 신전의 서쪽 프로필라이아, 즉 탐문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살아서 하데스로 내려가 데메테르와 주사위 놀이를 하고 황금 수건을 받아 귀환했다는 신화적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다음은 50년간의 잔혹한 폭정으로 기록된 케옵스, 즉 쿠프입니다. 그는 신전을 폐쇄하고 희생제를 금지했으며 10만 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건축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딸을 매음굴에 보내어 자금을 모으게 했다는 극단적인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케옵스의 형제인 케프렌, 즉 카프렌은 56년간 통치하며 케옵스의 폭정과 신성 모독적 통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대피라미드보다 약간 작은 두 번째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두 왕의 치세를 합쳐 도합 106년간의 암흑기로 묘사합니다. 이 폭정의 시대 뒤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케리노스, 즉 멘카우레입니다. 케옵스의 아들인 그는 신전을 재개방하고 백성들의 생업 복귀를 허용한 자비로운 성군이었으나 잇따른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어서 말기 왕조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쉬키스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의 동쪽 프로필라이아를 건립하고 진흙 벽돌로 피라미드를 축조한 왕입니다. 화폐 유통이 둔화되자 아버지의 미라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법을 제정했으며 자신의 진흙 벽돌 피라미드가 돌로 만든 피라미드보다 우월하다는 오만한 명문을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 즉 누비아의 정복자 사바코스, 즉 샤바카입니다. 그는 5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대신 각자의 출신 도시에서 제방과 둑을 높이는 노역을 부과하는 인도주의적 형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제들을 학살하라는 불길한 꿈을 꾼 후 신성 모독을 우려하여 스스로 이집트를 떠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토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사제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무사 계급을 멸시하고 그들의 토지를 몰수했는데 아시리아와 아라비아의 왕 산나카리보스의 대군이 침공했을 때 무사 계급이 출전을 거부하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토스가 상인과 직인들을 이끌고 펠루시온으로 향하자 밤사이 신이 보낸 들쥐떼가 적군의 활시위와 방패끈을 갉아먹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람프시니토스의 치세는 이집트부의 상징적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보물창고를 건설하고 헤파이스토스 신전의 탐문을 건립했으며 사후 세계에서 데메테르와 주사위 놀이를 했다는 신화적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반면 케옵스는 신전을 폐쇄하고 백성을 혹사시킨 폭군으로 그려집니다. 10만 명을 동원하여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으며 재정이 부족해지자 딸을 매음굴로 보냈다는 극단적 일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왕의 대비는 부유하고 신화적인 황금시대에서
억압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암흑시대로의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며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왕조사를 도덕적 서사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케옵스와 케프렌이 도합 106년 동안 이집트를 억압하고 신전을 폐쇄한 뒤 미케리노스는 백성을 해방하고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성군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선의의 군주에게 돌아온 것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속이 빈 황금 소 동상에 딸을 안치했고 이어서 부토의 신탁으로부터 앞으로 6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미케리노스가 불공평한 신의 처사에 항변하자 신탁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집트는 150년간 억압받도록 운명지어졌으나 내가 그 신적 필연성을 깨뜨리고 자비를 베풀었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파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거대한 신의 섭리나 역사적 운명 앞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선의조차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미케리노스는 밤낮으로 등불을 켜고 연회를 즐김으로써 밤을 낮으로 만들어 6년의 수명을 12년으로 늘리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인위적 조작은 인간이 신이 정한 물리적 한계를 우회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오만, 즉 휴브리스이자 헛된 발버둥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악인인 케옵스가 장수하고 극단적인 선인인 미케리노스가 요절하는 도덕적 부조리를 통해 헤로도토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적 섭리의 심연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연대기적 서술은 실제 이집트의 역사적 연대기, 즉 고왕국에서 중왕국, 신왕국, 제3중간기로 이어지는 순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컨대 람프시니토스와 같은 신왕국 시대의 상징적 인물, 즉 람세스 계열로 추정되는 왕이 고왕국의 피라미드 건설자들인 케옵스, 케프렌, 미케리노스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기적 오류는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사제들이나 안내인들로부터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자신이 이해한 그리스적 인과율과 서사적 구조에 맞게 재구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즉, 헤로도토스의 목적은 정확한 연표의 복원이 아니라 통치자의 도덕성, 권력의 속성, 그리고 신의 섭리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도덕적 서사를 구축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권의 가장 스펙터클한 부분 중 하나는 대피라미드 건설에 관한 서술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폭군적 권력의 산물로 묘사하며 건설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공학적 세부 사항을 남겼습니다. 현대 고고학과 건축공학은 그의 기록을 검증하고 반박하며 피라미드 건축의 실제 비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케옵스는 대피라미드 건설을 위해 10만 명의 인부를 강제로 동원했으며 이들은 3개월마다 교대하며 20년에 걸쳐 혹사당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피라미드를 폭군의 억압과 노예 노동의 결과물로 규정하여 자유를 중시하는 그리스인 독자들에게 오리엔트 전제주의의 부정적 표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적 발굴은 이러한 노예 노동설을 철저히 기각합니다. 마크 레너와 자이 하와스가 기자고원 인근에서 발굴한 노동자 마을과 묘지 유적은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린 노예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갖춘 자유민 장인들과 국가의 부역에 참여한 농민들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발굴된 유골과 짐승의 뼈, 빵집 터 등은 노동자들이 양질의 소고기, 양고기, 빵, 맥주 등을 정기적으로 배급받았으며 이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관료제 시스템 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단순한 무덤 조성을 넘어 나일강 범람기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고 국가의 경제를 순환시키며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결속력을 다지는 거대한 공공근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현대학자들은 10만 명이라는 헤로도토스의 수치 역시 과장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약 4천 명의 핵심 숙련공, 즉 채석공과 석공, 그리고 약 1만 6천 명의 보조인력, 즉 운반공과 램프 건설자, 취사 담당 등을 합쳐 도합 2만 명 안팎의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20년이라는 공사 기간은 230만 개의 블록을 쌓기 위해 하루 10시간 노동 기준으로 약 2분마다 한 개의 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경이로운 속도를 요구하지만 이집트의 거대한 관료제와 치밀한 병렬 작업 시스템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타당한 기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 건설 기술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학의 주류는 거대한 석재를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사로가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집트 동부 사막 하트누베 채석장 등에서는 가파른 경사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피라미드 전체를 경사로로 덮는 것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외부 직선 경사로의 경우 8% 미만의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며 대피라미드 꼭대기 약 146m까지 도달하려면 경사로의 길이가 1마일 약 1.6km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는 피라미드 자체보다 더 큰 부피의 구조물을 지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공학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둘째, 지그재그 및 나선형 외부 경사로는 피라미드의 외벽을 따라 감아 올라가는 방식인데 직선 경사로의 부피 문제는 해결되지만 무거운 석재를 운반하며 모서리를 회전하는 것이 극히 어렵고 피라미드의 정밀한 측량선과 모서리를 가리게 되어 건축의 오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지적됩니다. 셋째, 가장 주목받는 이론은 프랑스 건축가장 피에르 우댕이 3D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제시한 내부 나선형 경사로 이론입니다. 하단부 43m, 이는 전체 부피의 약 70%에 해당하는데 여기까지는 짧은 외부 직선 경사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피라미드 외곽에서 약간 안쪽에 위치한 내부의 나선형 터널을 통해 돌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모서리 부분에는 돌을 회전시키기 위한 개방된 공간과 기중기가 배치되었다고 설명하며 최근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미세한 밀도 차이와 빈 공간, 즉 보이드들이 이 이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프랑스 연구진은 가장 오래된 사카라의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 주변의 지형과 수로 흔적을 분석하여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기 때 물을 피라미드 내부의 수직 샤프트로 끌어들여 부력을 이용한 수력 엘리베이터로 무거운 돌을 올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기저부에 돌이 놓인 후 상층부에 돌을 올릴 때 짧은 나무 토막으로 만든 기계를 사용해 층계마다 돌을 들어 올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헤로도토스 기계로 불리는 이 서술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헤로도토스의 묘사를 바탕으로 지렛대와 짧은 나무 토막을 톱니바퀴에 레치처럼 끼워 넣어 돌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스케치했으나 이는 공사 기간을 맞추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이론은 포터 더글러스 균형추 지렛대입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깃는 전통적인 기구인 샤두프의 원리를 거대화한 것으로 한쪽 끝에 돌을 매달고 반대쪽 플랫폼에 인부들이 직접 올라가 그들의 체중을 균형추로 이용해 돌을 한 단 약 1.5m씩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인간의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복잡한 경사로 없이 계단식으로 돌을 올릴 수 있어 층마다 기계가 있었다는 헤로도토스의 증언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노동력 규모와 노예 노동이라는 전제는 문학적 과장과 당대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가 묘사한 기계를 이용한 계단식 인양 방식은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지렛대 및 균형추 활용 기술이 수천 년간 전승되며 구전된 핵심적인 공학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제2권 서술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장엄한 국가적 건축 사업과 연대기 사이에 매우 사적이고 때로는 기괴한 민담적 일화들을 교차 배치한다는 점입니다. 람프시니토스의 도둑 이야기나 세토스의 들쥐 이야기 등은 단순한 여흥거리가 아니라 절대 권력의 본질을 해부하고 우주적 정의와 신의 개입을 드러내는 정교한 구조적 장치입니다. 람프시니토스 치세에 등장하는 영리한 도둑 설화는 세계 문학사에서 밀실 추리물의 원형으로 꼽히며 민담 분류상 ATU 950 유형에 속합니다. ATU란 전 세계의 옛날 이야기와 민담을 주제, 소재, 플롯 등 유형별로 수집하고 분류한 국제 표준 색인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부를 지키기 위해 완벽해 보이는 보물 창고를 짓지만 건축가가 남긴 비밀 통로를 통해 두 아들이 보물을 훔칩니다. 왕이 설치한 덫에 걸린 형은 동생에게 자신의 목을 베어 신원을 감추게 하고 동생은 이후 경비병들을 와인으로 취하게 하여 형의 시신을 되찾아옵니다. 심지어 매음굴의 위장 잠입한 공주가 자신의 팔을 잡으려 할 때 잘린 시신의 팔을 내밀어 도주하는 등 번번이 왕의 함정을 돌파합니다. 결국 도둑의 지략에 경탄한 왕은 그를 사면하고 공주와 결혼시킵니다. 이 일화는 표면적으로는 오락적 서사지만 구조적으로는 절대 권력에 대한 지성, 즉 메티스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동원하는 국가 권력, 견고한 건축물, 군사적 감시, 공주를 매춘에 동원하는 극단적 공권력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개인의 기지 앞에서 철저히 농락당합니다. 그리스적 세계관에서 이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전제 군주제가 지닌 허점을 꼬집는 은유적 장치이며 동시에 가장 미천한 범죄자가 가장 높은 왕족과 결합하는 결말은 기존의 엄격한 이집트적 계급 질서를 전복시키는 카니발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통해 물리적 힘보다 지혜와 재치를 숭상하는 헬라스적 가치를 이집트의 역사 속에 능숙하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 왕 세토스의 시대에 이르면 이집트 왕권의 내부 모순이 군사적 위기로 폭발합니다. 세토스는 이집트의 무사 계급을 탄압하고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오만함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의 거대한 군대, 즉 산나카리보스가 침공했을 때 국가를 방어할 군대가 출전을 거부하는 파국에 직면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토스는 신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신은 펠루시온의 진을 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에 수많은 들쥐떼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활시위와 방패끈을 모두 갉아먹게 만듭니다. 이튿날 무기를 잃은 아시리아군은 무참히 학살당합니다. 이 사건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아시리아 왕 사네립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 중 발생한 의문의 전멸 사건과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집트 측의 변형된 전승으로 평가받습니다. 쥐는 고대 세계에서 특히 아폴론 스민테우스 신앙 등에서 역병과 전염병을 상징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구조적 관점에서 이 일화는 군주의 치명적인 실책, 즉 무사 계급 박해가 국가를 멸망의 위기로 몰고 갔으나 오직 신의 자비로운 개입인 포이니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토스의 동상에 새겨진 나를 바라보는 자는 신을 경외할지어다라는 명문은 물리적 군사력이나 군주의 오만이 신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함을 선언하는 제2권 후반부의 가장 강력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경고장으로 기능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헤로도토스 제2권의 112장에서 120장에 등장하는 헬레는 트로이아가 아니라 이집트에 있었다는 주장은 고대 그리스 세계의 사상적 근간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정면으로 해체하는 충격적인 서술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사제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헬렌을 납치한 파리스는 귀국길에 폭풍을 만나 이집트에 기착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프로테우스는 파리스가 손님과 주인 사이에 신성한 도리, 즉 크세니아를 위반하고 호스트의 아내와 재물을 훔친 극악한 범죄자임을 알게 되자 파리스를 빈손으로 추방하고 헬렌과 보물을 합법적인 남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후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아에 도달해 헬렌을 요구했을 때 트로이아인들은 진실을 말했지만 그리스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10년 동안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결국 트로이아 함락 후 진실을 깨달은 메넬라오스가 이집트로 향해 헬렌을 되찾았으나 귀국길에 역풍을 만나자 이집트의 어린아이 2명을 인신공양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도주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변형 전승을 소개하며 고대 문학 비평의 효시라 할 만한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호메로스 역시 이집트에 진실된 헬렌 전승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추론합니다. 그 증거로 일리아스에서 파리스가 시돈에 기착했다는 묘사나 오디세이아에서 헬렌이 이집트 여인 폴리담나로부터 특별한 약을 얻었다는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메로스가 이 진실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집트 체류설이 서사시라는 장르의 구성과 품격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역사적 진실 히스토리에와 시적 허구, 미토스를 명확히 분리하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론적 자의식을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입니다. 헬렌의 이집트 체류설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헬레네나 스테시코로스의 팔리노데에 등장하는 허상, 즉 에이돌론 모티프와 괴를 같이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접근은 철저히 역사적이고 윤리적인 평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도덕적 우위입니다. 남의 아내를 훔친 야만적인 범죄자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하고 약자를 보호한 이집트 왕 프로테우스의 문명화된 사법 체계는 환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이집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야만적인 그리스인 메넬라오스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헬렌대 야만인, 즉 바르바로스라는 이분법적 우월주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인과 트로이아인의 맹목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단지 명분과 허상을 위해 10년간 살육을 벌인 양 진영의 모습은 전쟁의 비합리성과 무가치함을 폭로합니다. 트로이아인들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그리스인들이 이를 믿지 않은 상황은 인간의 집단적 맹신과 폭력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적 징벌의 섭리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신들이 왜 헬렌이 트로이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파멸을 방관했는가에 대해 최종적인 철학적 결론을 내립니다. 위대한 범죄, 즉 파리스의 크세니아 위반에는 신들로부터 위대한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인류에게 명백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트로이아 전쟁은 인간의 오판이 빚어낸 비극인 동시에 우주적 정의를 회복하려는 신의 거대한 포이니아가 작동한 역사적 사건으로 재해석됩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제2권 에우테르페 후반부에서 치밀하게 조립해낸 이집트의 왕조사, 거대한 피라미드의 건축서사, 극단적인 성향의 왕들의 일화, 그리고 헬렌의 전승은 단순한 이국적인 민속지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 전체의 서사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음 권의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구조적 장치입니다. 제2권 전반부가 나일강의 기원과 동물, 기이한 관습들을 통해 이집트를 그리스 세계와 물리적으로 역전된 세계, 즉 문두스 임베르수스로 묘사했다면 후반부는 시간과 인간 도덕의 극한이 시험받는 철학적 공간으로 이집트를 승격시킵니다. 인간 물리력의 한계를 초월한 피라미드, 하데스로 내려가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하는 람프시니토스, 시간의 흐름을 조작하려는 미케리노스, 쥐떼를 불러오는 세토스의 기적 등은 이집트를 억겁의 세월 동안 신과 인간이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두렵고도 경외로운 땅으로 독자에게 각인시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기능은 이 서술이 바로 이어지는 제세권 탈리아에서 벌어질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의 이집트 정복 서사를 대비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배경막이라는 점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제2권을 통해 이집트라는 국가가 얼마나 견고한 신적 섭리와 도덕적 징벌의 체계 속에서 유지되어 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케옵스나 케프렌 같은 강력한 파라오도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미케리노스조차도 신들이 부여한 운명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산나카리보스 대군마저도 이집트 신의 분노 앞에 무력하게 괴멸당했습니다. 이러한 전사를 배경에 깔고 제3권으로 넘어가면 이집트를 정복한 캄비세스의 광기와 오만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섬뜩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한 후 선왕 아마시스의 시신을 불태우고 이집트의 신성한 소 아피스의 허벅지를 찌르는 극단적인 신성 모독을 자행합니다. 제2권의 서사에 몰입했던 독자들은 캄비세스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잔혹함을 넘어 이집트를 수호하는 억겁의 신적 질서와 우주적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명적인 자살 행위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캄비세스는 에티오피아 원정에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내전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헤로도토스 역사 제2권 후반부의 왕조사와 헬렌 서술은 거대한 오리엔트 제국인 페르시아의 오만함이 그보다 더 고대적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인 이집트를 침범했을 때 겪게 될 필연적인 파멸, 즉 네메시스를 예고하는 문학적 교향곡의 서곡입니다. 인간의 권력과 건축물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신의 섭리와 도덕적 징벌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철학이 피라미드의 거대한 돌덩이와 영리한 도둑의 재치 사이를 오가며 완벽하게 구현된 텍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